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게 좀 핵심적인 기술일까요? 네, 우선 팩트라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제 채널에 개인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동안에 이더리움 영상을 올리면 인기가 정말 없죠. 없어가지고 네. 그냥 더 올리지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너무 잠잠해서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어떤 건가를 한번 올려봤는데 평소보다 월등하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크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오랜만에 주요 구간들을 좀 상방 돌파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작가님이 올려주신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올렸는데 뭐 제가 올린 것과는 네. 무관하게 네. 이제는 좀 갈 때가 돼서 갔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방향성들은 결국은 재단이 해결해야 될 몫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이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한 변화들이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더리움이 펀더멘탈 대비로 저평가된 건 분명하다. 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일정 부분 철학 시점 기준으로는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방송한 보람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어떤 건가 한번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다룰 필요는 없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왜 중요하고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확장성을 늘리는 겁니다. 더 빠르게 만드는 거, 데이터 용량을 더 많이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성과 효율성을 추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결국 이더리움도 좀 빠르게 가고 싶고 뭔가 더 좋은 기능을 만들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있었던 덴쿤 업그레이드도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레이어 2의 저장 용량들을 더 많이 늘리고 수수료 더 많이 낮춰보겠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것들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성입니다. 바로 사용자 친화성인데요.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비판을 받아왔던 이유는 이더리움 너무 복잡하다.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라나나 수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더리움 어려워서 못 쓰고 그냥 우리 솔라나 쓸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방향성을 이제는 제대로 잡고 사용성을 더 편의성을 높여보겠다라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기능 개선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총 11개 EIP 요청 제안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074와 7702, 7251로 표현되어 있는 요 세 가지인데 앞에 3074와 7702가 바로 계정 추상화와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계정 추상화, 뭔가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이더리움에는 계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갑으로 연결되는 외부 계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실행과 관련되고 이거는 지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최대한 합쳐가지고 여기서 기능들을 개인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가령 과거에는 ERC20 토큰을 가지고 가스료를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다면은 이것들을 더 다양한 토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거를 대납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들이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마치 스마트폰에 이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보다도 더 많이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계정 추상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앞으로는 더 편의성 측면에서 높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증자, 즉 밸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이더리움의 검증자는 비트코인의 채굴자와 똑같습니다. 32이더 이상을 예치하고 나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검증자들이 원래 32이더까지만 최대치로 이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더 하기 위해서는 더 복합적인 복수의 노드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운영에 번거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2에서 200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검증자들의 편의성까지 높여준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중앙화 이슈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효율성을 일단 극도로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팩트리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더리움의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사실 그간 업그레이드를 이제 처음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진행했었을 때마다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다라는 느낌 못 받았었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팩트리 업그레이드의 주안점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과거의 패턴과의 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장표상으로는 가져오진 못했는데, 우리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흐름 한번 보시면은 덴쿤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기 한 달 반,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합니다. 순식간에 8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이더리움의 이 업그레이드, 덴쿤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조정이 보였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약간은 좀 다른 국면이죠. 오히려 잠잠하다가 너무 잠잠해요.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 이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흐름들이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상승시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 이더리움이 저평가된 국면들과 같이 합산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이 업그레이드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을 거의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업그레이드 이슈와 이 저평가 이슈가 같이 합산이 되면서 이 시점에서 충분히 반등이 올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근본적인 펀더멘탈 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반등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얼마나 같이 따라서 올라와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같이 합산이 됐을 때 이더리움이 폭발적인 랠리까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바닥을 높여나가는 상승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펀더멘탈이 어떤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축적 주소에서의 이 축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을 전통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검증자들입니다. 이 검증자들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네트워크에서 이탈했는데 이 이탈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이더리움 검증인들이 다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펀더멘탈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저평가 여부로 봤을 때, 그리고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지금 시점부터는 그래도 힘을 내도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녹화 시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오랜만에 맞습니다. 20% 넘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손실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직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데 그 욕심에 앞서다 보니까 자꾸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들도 좀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업그레이드 후에 보안 관련해서도 우려감이 좀 제기되기도 했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전망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더리움이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소식이 실제로 전해졌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정 추상화 관계가 있습니다. 계정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 계정과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외부 계정의 어떤 업무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지켜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결국은 이 재단이 리더십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재단의 움직임 한번 봤을 때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니 이 중요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기업들 같으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가격을 견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재단이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는 우리는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거지 가격에 관심 없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투자는 네트워크 발전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탠스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단의 움직임들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본인이 이제 최근에 얘기를 했죠. 이더리움의 설계를 단순화해서 5년 내에 비트코인 수준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더 본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탈릭 부테린과 재단을 그래도 한 번 더 신뢰를 하면서 가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변화들이 더 뚜렷하게 나와야지 투심을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더십이 개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관의 채택이 늘어나야 되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기관의 채택이 늘어나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옵션들,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더리움이 근본적으로는 네트워크의 어떤 생태계가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더리움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상승하려면은 이 비트코인과 다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2100만 개로 한정된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금이라면은 이더리움은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익성이 발생하는 디지털 금이다라는 내러티브,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체성을 본인들이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정말 신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투심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더리움의 큰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한 컨퍼런스에서 그 재단 측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도 좀 저는 눈에 띄었어요. 이건 이제 저희 방송과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지금은 기술력적으로는 절대 1인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대안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예전에는 이더리움 하나만 있었다면. 대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적인 그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은 좀 동의를 하실까요, 작가님? 저는 그런 의견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앞서 재단의 리더십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모두가 다 상향 평준화에 이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더리움이 어떤 혁신을 가져가더라도 솔라나나 수위보다 더 파격적인 기술을 내보낸다? 그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체인들, 한창 떠오르고 있는 이 두 개 체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체인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대비로 이더리움이 더 매력적인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월등하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런 입지들을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인이 등장해서 이런 입지까지 올라오는 거는 또 쉽지 않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체인들이 뭔가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그럼에도 다른 유력한 경쟁 체인 대비로 했을 때 기술적인 우위보다는 이런 식의 내러티브들,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